척준경은 저거 썼을 때 저거 드라마 만들자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전쟁사 많이 읽어봤지만 보통 이렇게 나간 장수들은 전사예요. 이 아저씨는 안 죽더라고. 상대 여러 명 쳐 죽이고 공성전을 몸빵으로 해치웠으니까. 저러면 거의 뭐 인간 흉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포의 부하나 호위병이 더 잘 썼을 수 있어요. 이런 그러더니 쌍도끼 들고 그냥 물을 뛰어내려서 돌진을 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모로 수상 암살도 마피아가 관여했었고 네. 저 범죄도시 5편은 이탈리아 편으로 네, 이번에는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의 역사 시간입니다. 범죄도시 4가 최근 개봉을 했는데 녹화일 기준으로는 지금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 범죄도시 4가 이 괴물 형사 마석도의 이야기인데 이 역사 속에서도 이 마석도 형사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저는 그 떠오르는 인물이 척준경, 고려시대, 한국의 뭐 소드마스터, 고려 제1검 별명들이 참 많아요. 특히 그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공유의 모티브가 됐던 장군이 척준경이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뭐 유명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재평가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하긴 좀 쑥스럽지만 척준경 얘기는 옛날 역사책에서도 뭐 나오기도 했는데 제가 저거 사실 써가지고 유명해졌죠. 그때 제가 그래요? 전쟁력 썼을 때 척준경 얘기를 제일 길게 그거 썼는데 그 빨간색 책. 네. 네. 근데 이 척준경 얘기 해보면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함께 보게 했었는데 여요 전쟁에서 약간 100년 뒤쯤 사람이잖아요. 그 고려의 여진 정벌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는데 일단 이 척준경 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척준경은 저거 썼을 때 저거 드라마 만들자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거 드라마 만들면 좋겠다. 근데 뭐 제가 드라마 만들 수가 있나? 그 척준경은 원래 항해도 곡산 쪽에 그 향리 집안입니다. 향리도 계층이 있습니다. 위, 상, 중, 하가 있는데 이 상중하가 완전히 급이 달라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정말 양반과 평민만큼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척준경 집안은 그냥 중하급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행정 보는 급, 중간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집은 이제 세습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보려면 좀 글씨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젊었을 때부터 힘을 셌던 것 같아. 뭐 힘센 애가 하는 일이 뭐겠어? 깡패짓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별별 짓 다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함경도 곡산 출신. 아니 이 곡산 얘기 딱 들으니까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게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척사광이라고 그 드라마 배경이 척준경의 후손이에요. 근데 곡산 검법이라는 걸 써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 곡산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곡산 그 검법이 작가분이 있구나. 뭘 알고 하신 거죠. 근데 저기 그 곡산 검법이 아니라 그냥 곡산 주먹이라고. 당시에 그 척준경이 젊은 척준경은 당시에 이제 뭐 약간 그 어깨에 주먹 좀 쓰면서 제가 곡산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황해도 곡산이라는 지역이 그 정약용도 곡산 부사를 했었고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아주 산골짜기면 거기서 주먹을 써도 그냥 몇 명이나 패겠어요. 그렇죠. 원래 주먹이 센 지역들이 다 대부분 어떤 물자가 많고 맞아요. 돈이 많은 좀 사람도 지역이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거기서 주먹을 써야 뭐 센 걸로 알지. 그죠, 뭐 그죠. 화전민촌에서 썼다고 해야 뭐 그러니까 이제 곡산이라는 데가 황해도에서는 꽤 딱 중심은 아니고 근데 어떤 제법 급이 있는 도시인데 약간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중앙행정력이 통치력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하여간 그 향리들이 세.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뭐 이렇게 좀 센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셌다면 아주 센 거죠. 근데 이게 기록이 좀 명확치 않은데 쫓겨난 것 같더라고요. 사고 치고 있다가. 척준경이요. 네.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하니까 쫓겨난 것 같아요. 근데 힘은 세니까 방랑 쫓겨났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뭐 그게 그거였지. 경주까지 가요. 경주까지요. 네. 근데 하여간 이거는 뭐 이렇게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에 당시 계림공이라는 왕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어떤
수하로 들어가요. 그게 좀 호위무사 같은 호위무사 경호원 같은 네. 하여간 뭘 했어요. 근데 그 계림공이 숙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되니까 이제 하급 서리가 돼요. 자기가 모시던 이제 주군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군인 무사로 등용되지는 않아서 이제 숙종 때 이제 여진족이 이제 점점 통합을 하기 시작하고 함경도 쪽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거란 전쟁 때 한번 당해본 게 있잖아. 고려가 이 만주에 있는 부족이 통일되면 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고 중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고려를 먼저 친다. 이걸 알아서 먼저 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윤관이 이제 한번 출전을 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싸웠다 졌어요. 그러니까 윤관이 다시 가는데 또 깨집니다. 그래서 막 위기에 몰렸을 때 갑자기 이제 척준경이 나가서 나한테 말과 갑옷을 주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관이 척준경을 발탁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이 계기였죠. 그래서 네. 저기 저한테 말과 갑옷을 주시면 나가 싸우겠다. 그래서 줬더니 나가서 쳐들어오는 적장을 해치우고 이제 삼국지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장군이 적장을 해치워도 맨날 이걸로 해치우지 네. 나가서 이걸로 해치우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가서 무슨 관우나 여포처럼 해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뜨죠.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능력 있고 힘 있는 애는 고분고분하지 않아. 척준경도 그랬어요? 고분고분 하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여간 싸움은 잘했는데 네. 당연히 안 고분고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또 지구한테 대들었다가 위험한 일 당할 뻔했는데 윤관이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윤관이 척준경을 알아보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별무반 조직해서 여진 정벌 할 때 척준경을 쓰죠. 아니나 다를까 맹활약을 합니다. 어떤 활약을 했나요? 처음에 고려가 여진 정벌 할 때 조금 오판을 했어요. 처음 전략이 뭐였냐면은 여진족들이 쉽게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결집해서. 그리고 당시 고려가 이제 그 함경도 지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끊으면 얘들이 못 내려온다라고 이제 애초에 이 판단이 틀렸어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길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장악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철벽 방어선이 만들어집니다. 요충지만 딱 막고 있었군요. 그래서 쟤네들이 대군이 오기 전에 여기를 빨리 해치우고 여기를 점거하자라는 게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비겁한 수단까지 써가면서 속전속결로 여기를 선점해서 철벽 방어선을 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제 석성이라는 곳에서 여진족 부족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관은 일단 속전속결로 꼭 독일군 전격전 하듯이 며칠 내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농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성전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척준경을 불러서 우리 시간 없다. 저기를 단숨에 점령해야 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성벽 밑에 가서 그야말로 6탄으로 올라가서 해치웁니다. 근데 제가 전쟁사 많이 읽어봤지만 보통 이렇게 나간 장수들은 전사예요. 뭐 이러고 나가서 꼭 전사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안 죽더라고. 상대 여러 명 쳐 죽이고 성벽 위에 올라가서 결국 성을 단숨에 점령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돼서 소위 1차 작전에서 저희 전격전이 거의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석성 전투에서 굉장히 전과를 네. 전공을 세운 공성전을 몸빵으로 해치웠으니까. 그렇게 돼서 여기를 장악했는데 이 장악했던 중 하나가 병목이라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좁은 협로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장악하려면 원래 어디를 장악하려면 그 앞에까지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관이 이제 부산을 관했던 오연총하고 이 병목을 지나가는데 여진족이 이 윤관과 오연총 이 사령부를 노리고 매복해 있다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짜기니까 포위가 정황을 보면 앞을 끊고 뒤를 끊고 그리고는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윤관과 오연총을 공격하는 거죠. 모루와 망치. 이거는 모루와 망치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포위에서 이거는 모루와 망치가 아니고 보통 뭐라고 그러지? 그 조폭들 싸움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앞에 끊고 뒤에 끊고 골목에 모아놓고 해치우는 거. 이렇게 돼서 윤관하고 오연총이 부변 한 10여 명 정도밖에 경원이 없고 물론 그들은 되게 정이 없겠지만 오연총도 화살에 맞고 그리고 윤관하고 윤관 아들이었죠. 날아오는 화살을 칼로 쳐내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진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였네요. 예, 그런데 이제 군대가 구하러 들어가려니까 얘들이 이제 방어진을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았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이제 윤관과 오연총을 해치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 완전히 걸린 겁니다. 그때 척준경이 자기가 돌격하겠다고 그래요. 좁은 골짜기고 그리고 여기도 여진족도 당연히 최정예를 썼을 거고 예를 들면 갑옷이나 방패 같은 거로 중무장을 이게 얘들은 임무가 버티기에 지금 특화된 팀이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뭐 죽어도 좋다.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 이듬해 윤관과 오연총이 정예병사 8,000명을 거느리고 병목의 작은 길로 나갔다. 저기 나무가 우거진 곳 사이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윤관의 군대가 이르려 기다렸다 공격을 하니 윤관의 군사가 모두 괴멸되고 간신 10여 명은 남았다. 여기서 잘못하면 전멸했다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끊어져 가지고 윤관 주변에 10여 명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연총 화살에 맞아서 위급했고 척준경이 용사 10여 명을 이끌고 와서 그들을 구원하였다. 척준경의 동생인 척준신이 만류하며 말하기를 헛되이 죽는 것이 무슨 이득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척준경이 야 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지를 모셔야 하지만 나는 몸을 나라에 바친 것이니 의리상 그만둘 수 없다. 근데 야 이런 말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전쟁에서. 적당히 뭐 그렇게 했겠죠. 윤관하고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군이고 자기를 그쵸.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 여기다 목숨을 걸겠다는 야. 거지. 너는 집에 가서 향리로 살아라. 나는 죽든 살든 여기서 도전을 해서 저기 신분 상승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을 뜻은 없다. 그게 그런 말을 꼭 저렇게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적진으로 돌진해 10여 명을 때려 죽였다. 10여 명을 때려 죽이고 또 최홍정 그 병사를 이끌어 구원하니 이거는 이제 그때 이렇게 군대가 길이 막혀 있으니까 최홍정과 이관진도 고려군 장수인데 군대가 한 길로 안 하고 나눠서 가잖아요. 나눠 가다 이쪽 포위됐단 말 듣고 저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척준경이 이제 돌격대를 끌고 들어가서 10여 명을 때려주겠다 했는데 저 10여 명이라는 사람이 때려주겠다 이다 이제 백병전을 해치웠다는 얘기인데 그 10여 명의 여진족도 보통 애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록을 보면 거의 단신으로 10여 명을 때려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러면 거의 뭐 인간 흉기 아니에요? 돌격대 10명이라고 같이 있잖습니다. 아니 근데 그 뒤에도 추격해서 36명이 머리를 베었다. 그러니까 무슨 마치 뭐 잡초 베듯이 그렇게 그 표현을 써버리니까 굉장히 뭐 쉽게 그 적들을 이제 해치운 것처럼 묘사가 되네요. 예,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삼국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뭐 100만 명에다가 혼자서 한 100명은 때려주게 정상으로 이해하시는데 이게 쟤네들도 다 1급 무사였고 싸움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사실 100명을 죽였다라는 거는 인간이 1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건 애들이 그냥 형편없는 애들이었다는 거야.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윤관을 구하니까 윤관이 울면서 척준경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지금부터 나는 너를 아들과 같이 여길 것이니 너도 당연히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라고 하였다. 윤관 입장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구해주면 야, 난 얘랑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하겠네요. 네, 하여간 저 척준경의 가능성을 보고 윤관이 그 전부터 키워줬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자기를 구해주니까 얘는 사실은 능력과 야심이 있구나. 그리고 야심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구나. 전쟁터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하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출세욕이 굉장히 넘쳐.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출세욕이 넘치기 때문에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출세욕과 자기애가 강한데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실현하려는 사람이 있죠. 실패하면 죽더라도 나는 이걸 하고 죽겠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준경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거를 캐치한 건데 사실 그런 사람 드뭅니다. 야심가는 야심가를 알아보는 법.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야심이 넘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야심이 넘치는 애는 안 키워주고 밀어버린다라는 사람이 원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척준경이 윤관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드는 거는 윤관이 불 속에 뛰어든 애를 키워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트의 만남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이 세트 윤관과 척준경 콤비 이 콤비가
여진 정벌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여진 정벌이 초기엔 잘 나갔는데 이제 음. 중후반부로 가면은 일단 지형 판단을 잘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구성이 흩어지면서 여진족의 반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한 윤관의 구성이 버티게 되는 싸움이 이제 지속되는데, 근데 아무튼 척준경은 여기서 이제 전설적인 활약을 하게 되죠. 뭐 영주성에서는 적이 쳐들어오니까 먼저 나가 친다. 옹주에서는 포위되니까 또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지. 모이칸족의 최후에 나오는 것처럼 포위된 성을 두고 지가 적진을 뚫고 나가서 구원 부대를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정말 전설적인 활약들을 계속하면서 여진 정벌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니 저는 그 이런 고려 시대라든지 중세 시대, 고대 시대에 이런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던 장수들이 어떻게 또 그랬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면 일단 좀 피지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영양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을 테고. 근데 일단 유력가의 자식들이면 일단 먹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절반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는 말씀 그래요?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먹고 힘이 있고 이게 말도 타고 하려면은 집안이 부유해야 되거든요. 이 향리 집안이라고 해도 말도 타고 했다는 건 뭔가 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돼서 본인이 어떤 무사가 됐다 치더라도 나가 싸울 때는 힘없는 애들을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저런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죠. 그러기 다 잘 때문에- 먹고 잘 싸우는 네. 애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아. 이게 삼국지의 병폐 중에 하나인가, 이게 무력을 자꾸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87하고 93하고 싸우면 93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요 싸우면 6전 뭐 6승 4승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사를 건 전투에서는 꼭 실력이 아니라 어떤 도전, 야심, 목숨을 거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준경보다 뛰어난 무사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면 비등한 무사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결국은 싸울 때 누가 목숨 걸고 싸우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척준경 같은 경우는 뭐 싸움에 미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어떤 자기의 목표의식과 야심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자세가 전투에 뛰어들게 하고, 이게 전투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한두 번 싸워본 사람하고 안 싸워본 사람은 이게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 경험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투에서 점점점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피지컬적인 부 혹은 어떤 스승에게서 맞아, 무슨 권법을 뭐 배웠느냐 초식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진짜 어떤 결기, 의지 그리고 예, 이런 것들. 그거를 가지고 한번 총알 속을 뛰어들어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나중에는 막 총알 피해 다닌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척준경 얘기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노년에는 좀 어땠어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이제 말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그 소위 이자겸하고 이제 같은 편이 돼서 네. 또 이제 이인임하고 비슷했던 권신이었던 이자겸과 맞아요, 같은 맞아요. 편이 척준경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그 네, 부분인 것 그래서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인종을 뭐 쿠데타 비슷한 거 할 때도 이자겸이 나한테도 맹활약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노해갖고 왕의 침전합까지 쳐들어갔더니 네. 경호원들이 튀어나와요. 네. 근데 그 정도면 1급 무사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 아저씨 좀 나이 왕의 들었다. 호위무사면 솔직히 싸움 잘하는 건 20대지 나이 조금만 들면 상대가 됩니까 그게. 근데 2대1로 싸워서 그때 당시에 또 왕의 호위무사랑 이기지는 못했어요. 네. 이제 천하의 척준경이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챔피언도 네. 저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70단 분도 한 방에 눕히겠지만, 이게 현역 세계 챔피언하고 60년 노인 세계 챔피언하고 붙으면 상대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민희진 씨 기자회견에서 그 유명해진 맞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익장으로 그 맞다이를 2대1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준경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번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삼국지에 정말 그 많은 무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싸움 잘한다고 하는 뭐 여포, 관우, 뭐 조자룡, 하우돈 참 많은데 그래도 이제 소장님께서 보는 진짜 무력 원탑이 조금 말씀하기 어려우면 그냥 한 탑 3 정도 혹시 꼽아 보신다면.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병폐가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뭐 사실 삼국지를 보면 가장 무력 원탑으로 느껴지는 건 여포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포보다 더 싸움 잘하는 여포의 부하나 호위병이 더 잘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얘가 안 나오는 거지. 네. 그리고 여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봤자 전성기가 몇 년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원탑이라는 건 참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1대1 결투 능력.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1대1 결투는 별로 없지만 그 무력이 쓸데없느냐. 그 많은 장수들 예를 들면 장료도 뭐 적진 속에 들어가 옛날에는 결국 장수가 앞에서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 뛸 때 장수들끼리 1대1을 하는 게 아니라 선봉으로 유명했던 장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적진을 해집고 막 이런 거 했던 장수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 그러면 유명한 장수 말고 의외로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셌던 장수 있어요? 그거는 대대로 조조 장수들인 거예요. 조조 쪽 맞아요. 약간 조조 쪽 장수들이 약간 좀 저평가되는 거 있긴 한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급을 맞춰주려니까 네. 대량으로 평가자라고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하우돈이나 뭐 서황 뭐 이런 이제 서황은 진짜 굉장했었고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악진 같은 경우 악진 정도면은 거의 여포랑 붙으면 한 합에 나가 떨어지는 수준이랄까. 뭐 약간 거의 전투력 뭐 측정기처럼 예, 이렇게 보면은 그 급으로 네.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선봉장으로 체격도 작고 네. 싸움 잘했대요. 그래서 선봉장으로 아주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 1대1이 아니라 그냥 탱크처럼 적진 휘젓고 아주 잘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소장님 또 채널에서 이 삼국지 시리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구독자분들 삼국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소장님 채널 또 그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서양 역사 속에서 좀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던 인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일단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사자왕 리처드였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사자왕 이게 원래는 라이언 하트인데 이걸 또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또 사자 심왕 이렇게 번역한 글도 있는데 그 라이언 하트는 이렇게 발음도 참 멋있게 부르고 괜찮은데 사자 심왕 그러면 뭐 좀 이상하잖아. 라이언 하트라는 게 그 리처드를 부르는 약간 별칭 같은 거였어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뚱땡이, 대머리 뭐 이런 거 잘 붙여요. 근데 원래는 라이언 하트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애매해갖고 사자왕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듣기에는 사자왕이 낫죠. 네, 원래는 라이언 하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흔히 알기로는 약간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왕. 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 왕이 되기 전에도 형하고 아버지하고 엄청난 내전을 해서 거의 15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영국에 머물렀던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터에 있었어요. 십자군 원정 가서도 싸우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 때 뭐 요즘 십자군이 좋은 평가는 못 받지만 우리 이제 그런 건 빼고 그냥 전사와 군 지휘관의 역량만 갖고 얘기할 때 소설이나 영화에서 전설이 됐고 그게 아무리 미화가 좀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그런 활약을 하니까 그렇게 뭐 서양 무협지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예. 살라딘도 가장 높게 평가했던 군사 지휘관 전사가 리처드였죠. 일단 굉장히 훌륭했던 전략가 전술가였던 거는 맞고 전장에서 누린 세월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럼 실제로 싸움 실력만 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됐던 것처럼 최강의 기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최강이라는 건 그 1년이기 때문에 십자군 원정 갔을 때는 33살인가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최강 안 돼요. 그때 나이 저 죄송하지만 그 나이에 최강 없습니다. 18살한테 질 걸 아마. 일화 같은 건 없어요? 그 사자왕 그 리처드의 어떤 싸움 실력에 대한? 근데 최강은 아니라도 당대 최1급이고 그리고 용기와 어떤 투지 이런 거는 막강했어요. 십자군 전쟁 들어갈 때 아마 32살 때쯤이었는데 준비할 때
이제 자기 호위무사다 기사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옛날 전쟁은 어쨌든 앞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상 창시합을 열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마상 창시합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 대련으로 실력을 하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굉장히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심사하겠다고 그것도 왕이라고 안 하고 이제 갑옷을 다 가리고 네. 그리고 출전을 해서 한 번 붙었는데 3명하고 붙었는데 1명이 죽고 2명은 부상으로 떨궈뜨렸어요. 오, 진짜로. 그래서 야. 2회전에는 다른 이제 또 변장을 하고 변장이라는 게 이제 갑옷을 요란하게 차려서 딴 사람처럼 하고 나갔는데 걔한테는 이제 졌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세 번째는 갔다가 걔한테 얻어맞아갖고 말에서 떨어져 기절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리차드가 의식을 잃었어요. 네, 얻어맞고. 그래서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최강의 기사가 돼서 자기 이제 경호무사처럼 이제 고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 근데 1회전 때 이미 다 힘 다 소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게 예. 자기가 죽이건 죽을 수 있고 자기도 설태 안 맞고 말에 예. 떨어져 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실력 플러스 투지와 용기 예. 이런 점을 존중하는 거죠. 아니, 그 1회전 때 죽은 기사는 뭐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왕이, 리처드가 사자왕이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예. 아시잖아요. 예. 평생에 수십 번 대련했다고 그랬잖아.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탁탁해서 뭐 웬만큼 실력 없는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딱 한 명, 2명 살려고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유를 둘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적당히 했다가 보복당하는 것도 무서웠겠지만 그렇게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서로 같이 찌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중무장을 하고 나름 중무장을 하고 대련이라는 형태로 싸우는 건데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싸움 실력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었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유명한 일화가 철수를 하기로 협정을 맺고 야파에서일 거야 아마 철수를 하는데 그 십자군 전쟁 때요? 예, 철수를 하니까 그 안에다가 수비대한테 약간 남겨놨었는데 배가 함대가 다 떠나기도 전에 그 아랍 사람들 열 받으니까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도시를 점거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차드가 배를 타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 벌써 배가 가기도 전에 도시가 벌써 끝장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그러더니 쌍도끼 들고 그냥 물을 뛰어내려서 돌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아까 말한 그 1, 2번도 네. 따라갔겠지. 따라가겠죠. 앞장서서 가서 쌍도끼로 휘두르면서 그 남겨둔 수비대 사령부까지 가서 니들 안 나와! 이러고 끝장을 내고 다시 배에 탔다는. 쌍도끼를 휘두르면서, 야, 진짜 뭐 범죄 도시네. 정말로. 그러니까 세긴 예. 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아랍 사람들은 프랑크라고 이제 프랑크족이라고 불렀는데 덩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유럽 사람들과 아랍 거의 사람들이. 이게 뭐 패터급하고 헤비급 차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더 크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 백병장에서 상대가 안 돼요. 예. 이 피지컬은 진짜 못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자왕 리처드가 이렇게 싸움 실력은 굉장히 좀 독보적이었는데 그럼 다른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어땠습니까? 사실 리처드가 대중의 영웅이 되고 무협지의 주인공이 된 건 일단 이게 됐기 때문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건 사실인데 진짜 전사로서의 능력은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이미 나이도 좀 들었단 말이에요. 리차드가 정말로 훌륭했던 부분은 군사 지휘력이었어요. 좀 보기에는 좀 멍청하고 야만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통치력은 사실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왕이 되기 전에도 좀 가혹하게 통치해가지고 영지에서 반란도 한번 났었고 좀 잔인하긴 해. 이 사람은 진짜 약간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라서 당시의 기준에서 옛날 사람이라고 다 세금 가혹하게 걷고 뭐 전쟁포로 죽이고 이런 거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보니까 막상 포로로 잡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등등 좀 잔혹행위를 지금보다는 더 쉽게 하죠. 근데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더 빨리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런 짓을 할 때는 적어도 병사들, 자기 편 병사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공감하는 수준에서 하게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전선에서의 통치는 또 그럭저럭 하는데 전쟁터에서 군사령관으로서는 결단력도 있고 나름대로 멋도 부릴 줄 알고 가혹한 행동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관용을 보이고 막 또 이럴 때는 또 멋있게 하고 그리고 은근히 잔머리도 잘 쓰고 허세도 잘 부리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꽤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십자군은 이제 3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혼성부대란 말입니다. 3차 십자군은 십자군 전쟁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잘 조직된 국가의 군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국가라는 자체가 이미 영주들의 연합체고 그러다 보니 조직력이 따라오질 못하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가 여러 연합 집단이다 보니까 구성이 잘 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보병, 궁병, 석궁병, 기병 이런 게 잘 콤비네이션이 돼야 최대 전력을 발휘하는데 편제도 잘 안 맞고 서로 군대에서 안에서도 좀 통일된 그런 어떤 문화도 없고 예를 들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메시 2명에 호날두 3명에 골키퍼 없이 싸우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군대란 말이죠. 그리고 전술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진 유럽의 그런 지휘관이 드물었어요. 유럽에서는 대체로 그 좁은 영주들끼리 거의 백경정처럼 치고받으니까 이게 6탄으로는 거의 천하무적인데 조금만 전술적인 운영이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흥분해서 뛰쳐나가고 막 이러니까 또 먼 원정이니까 또 체력적으로도 막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랍 그렇겠죠. 군대는 늘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리차드는 그 연합군을 가지고 최대한도의 전술적인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카리스마, 협박 모든 거를 동원해서라도 그 기사와 병사들이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전술 판단에. 그게 이제 카리스마였던 거죠. 네, 그게 능력입니다.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한 짓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이 연합군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려니까. 일종의 자기의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던 거죠. 네, 예를 들면서 아스프로를 행진할 때 아랍 군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도발하는 거예요. 워낙 궁병 스피드가 좋으니까 경비병 같은 거는 화살 막 날리는 겁니다. 당시 유럽 기사들이 중무장 그 유명한 플레이트 갑옷 이런 걸 해갖고 화살 몇 대 맞아도 버텨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버티지만 어떤 사람은 좀 상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화살 맞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겁나죠. 계속 맞을 수만 있어. 근데 고슴도치처럼 돼도 걸어가라. 절대 왜냐면 그게 흥분해도 쫓아나가면 아랍 군대는 경기병이고 말도 빠르고 그러니까 힘은 떨어지는데 빠르니까 끌어내서 지치게 하고 싸서 전멸시키고 이런 걸로 수십 번을 이겼어요. 그걸 알아도 이렇게 해대면 누가 나가게 돼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리차드의 명령이 통합니다. 그래서 행군하는 동안 수없이 도발하는데 화살에 벌집이 되면서도 기사들이 대응을 유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무로 되는 게 아니고 지휘관의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연합군대, 중세 봉건군대 이런 통솔력을 발휘하는 장군은 절대 쉽지 않아요. 또 폭넓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운영, 전술적인 판단력도 탁월했고 통솔력과 행동과 판단력을 보여주는 지휘관으로서는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리차드 사자왕이 전형적인 상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얽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삼아 드리는 질문인데 또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시다 왔으니까 또 무력하면 이탈리아 또 마피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혹시 마피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없어요? 글쎄, 근데 마피아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고 그리고 마피아 제가 지금 용어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사실 마피아가 어떤 대명사처럼 됐지만 이탈리아가 사실 통일된 지가 지금 가리발디가 하고 엠마누엘 1세가 통일한 게 그 19세기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150년 좀 넘었나? 얼마 안 됐죠. 네, 그밖에 안 됐어요. 다 거의 분열국가로 계속 살았던 거죠.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어쨌든 국가 권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의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조폭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원래 시칠리아에서 마피아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시칠리아의 군벌 같은 세력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마적단 뭐 이런 마적단. 마적단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 타고 다니는 산적대가 아니라 일종의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그런 마적단도 많았어요. 자경단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거. 자경단 같은 용병단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세력을 좀 키우면 광역을 지배하고 군벌이 되고 막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마피아 말고도 용어가 동네마다 달라서 꽤 많은 게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피아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마피아라는 거로 통일이 됐는데 뭐 그러다 또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마피아도 전국 조직이 되잖아요. 네. 이탈리아 내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모로 수상 암살도 마피아가 관여했었고 그 마피아와 요즘 말로 범죄와의 전쟁처럼 했을 때 군 사령 그 지휘하던 군 장군도 암살되고 검사들도 폭사하고 막 엄청 났었죠. 이탈리아 마석도 형사가 그냥 마피아들을 또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 범죄도시 5편은 이탈리아 편으로. 근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요번엔 그런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네. 2019년에 갔을 때만 해도 노 마피아 붙어 있는 동네를 몇 번 봤고 시칠리아 같은 데는 압류 재산 건물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뭐 그 발렌타인데이 학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 벌어진 가게가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수도 같은 데가 팔레르모고 팔레르모 제일 중심 번화가 가게에 그런 사진 막 붙어 있고 여기가 그 현장이다. 우리는 다시는 뭐 이런 일날 막 이러는 노력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던 인물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역사 속 마석도 같은 인물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토론을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 좀 너무 좀 과하게 몰입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욕이나 좀 과도한 비방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몇 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임용환 소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